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시와 유사한 상황으로 규정하고 집행 과정을 단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 합의가 멕시코의 수용 거부로 불발됐는데요. 오늘 있을 G20 에너지 장관 회의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박사님. 네. 자,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사실 새벽부터 줄도 서야 하고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정부가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예, 오늘 김용범 기재부 차관이 물가대책회의 또 혁신성장 정책점검회의에서 이 대목을 아주 중점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서민들, 특히 영세 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자금으로 정부에서는 큰 뜻을 품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금액을 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창구에서는 좀 행정상의 문제가 좀 빚어져서 특히 소상공인들, 신용도가 낮은 분들이 좀 긴 줄을 서는 이런 좀 불편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더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3월 27일부터 이 긴급 경영 안정자금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지금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들어온 게 4만 건, 기업은행이 7만 건, 또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무려 13만 건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사람이 많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연체 사실이 없다든지 신용이 우량한 사람만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 이런데 이 중에 특히 이제 소상공인 진흥공단 신용 등급이 낮아서 여기 온 사람은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전국에 6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창구도 대폭 늘리고 특히 김용범 차관은 지금부터라도 대출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겠다. 거의 전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에서의 집행을 전쟁 상황처럼 가속화시키겠다. 일일이 정부가 챙기겠다. 네.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이 어려운 데 대해서 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극소화시키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계속 이어져서 나왔으면 네. 합니다. 사실 위기 대처에도 골든타임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필요한 부분 구석구석까지 적시에 자금이 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어떤 대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속도인데요. 속도가 이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이기 때문에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가 이 자금 집행의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만 특히 중간에 결제 과정을 이 단계에서는 좀 나눠줘야 이 단계를 더 단축해서 네. 사후적으로 이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일단 단기적인 이 유동성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김용범 차관이 얘기한 그대로 예. 모든 자금이 모든 필요한데 곳곳에 다 갈 수 있게 하도록 위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어떤 기준을 내놓고 자금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그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서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나 이런 것을 각종 소상공인 센터 등을 통해서 정부가 기업인들 의견을 중소업자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 봤으면 합니다. 예. 오늘 회의에서 화두 중 하나가 또 식량이었습니다. 이제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코로나19가 지속이 되면 식량, 쌀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수출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식량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이제 김용범 기재부 차관 얘기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걱정이 없다. 우리 식량에 여유분이 충분하다. 그런데 다만 일부 국가,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이 세 나라인데요. 예. 이 세 나라가 수출을 금지하고 있고 또 베트남은 이제 금지했다가 일부 풀기는 했어요. 그러나 현재 지금 전 세계의 이 식량 수급을 놓고 보면 올해, 작년, 특히 풍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쌀 생산이 부족할 그런 징후는 보이질 않아요. 네. 그리고 쌀값이 오른다거나 미래에 쌀이 부족해질 것 같으면 시카고 선물 거래소 같은 데서 선물 가격으로도 나타나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좀 대처를 하겠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현재 지금 공급이 남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지 않고
각 분야의 수급을 챙겨라 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현 상태로 봐서는 크게 현재로서는 FAO 국제 식량 기구에서도 네. 올해 상황은 식량 대란으로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전망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새벽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그 앞서서 1,0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다, 잠정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또 결렬됐다라는 얘기가 들렸어요. 최종 결렬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결렬됐습니다. 일단 결렬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합의됐다는 것도 오페크 플러스는 합의됐다고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부 언론,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이터 통신이 맞아요. 좀 오보를 한 셈이 됐죠. 사실상 원유 감산에 하는데 어저께 이제 밤 10시부터 회의를 시작을 해서 기본적인 뼈대, 골격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2천만 배럴을 줄이려고 하다가 네. 실패하고 1,000만 배럴로 줄여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멕시코란 나라가 우리는 끝내 못하겠다. 40만 배럴 차이를 할당이 되는데 10만 배를 가지고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좀 있었어요. 네. 특히 바로 옆에 멕시코는 미국하고 국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셰일가스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멕시코가 도중에 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이제 외국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로이터가 기본안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전 세계 언론이 좀 서둘러 보도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똑같은 시간 밤 10시부터 오페크 플러스 2차 회의를 해서 예. 멕시코를 좀 설득시키는 그런 작업을 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또 오늘은 G20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큰 나라 20나라들의 이 에너지 장관 회의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도 회원국입니다. 여기 성윤모 장관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상 회의를 해서 특히 이제 이거는 공급 측면이 아니라 수요 측면, 관리 측면에서 국제 유가를 좀 올릴 수 있는,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논의해보자. 그래서 이 국제 유가의 운명은 오늘 밤에 조금 더 확정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밤을 그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앞서서 이제 1,000만 배럴 감산 합의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뭐 시장의 기대치는 못 미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에너지 기구들의 예측에 의하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원유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느냐, 그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앞으로 미래 예측인데 이제 상당수 다수의 전문가들이 약 3천만 배럴 정도 수요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원유를 3천만 배럴 정도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국제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천만 배럴 정도 감산을 해야 현상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젯밤에 멕시코가 빠짐으로써 일단은 결렬이 됐지만 네. 오늘 멕시코를 다시 설득해서 타협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 1천만 배를 가지고는 거기에 예상되는 3천만 수요 감소를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저께 국제 유가 동향도 보면요. 예. 처음에 2천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겠다 했을 때는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1,000만 배럴 정도로 줄어든다는 소문이 나면서는 국제 유가가 또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G20 회의라든지 또는 이 오페크 플러스 회의에서도 이 문제도 같이 조금 감산 규모를 늘리는 문제, 특히 이제 미국과 캐나다 등이 감산에 동참하는 문제, 이 문제도 또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유가가 요동을 치다 보니까 유가를 좀 추종하는 여러 가지 증권 상품들에 대해서 소비자 경보가 발령이 됐더라고요. 위험 등급이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상 최고 수준의 이 위험 경보를 날렸어요. 원유 ETN 함부로 투자하지 마라. 원유 ETN 투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챙겨보라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국제 유가의 가격 급등락이 심하고 네. 저 대목에서 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잘못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지금 원유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는데 산유국들이 모여서 국제 유가를 좀 올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분간 국제 유가가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ETN이라는 것은 이제 이 지수 펀드를 얘기하는데
현재 지금 WTI라든지 브렌트유 국제 주가, 국제 원유 지수에 맞춰서 우리나라에 사실상 펀드 형식으로 판매 대행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지표 가치라는 게 실제로 숫자로 나타나는 거하고 한국에서 투자자들이 사고 팔 때 적용하는 가격에 시차가 있고 이렇게 조금씩의 차이가 나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정상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그 차이를 수시로 보정해 가는데 지금은 그 괴리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그 괴리를 메꿀 수 있는 자금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제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30불인데 한국에서는 60불, 70불까지 올라서 그 괴리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괴리율만큼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리율을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하라. 금융감독원의 간곡한 당부입니다. 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타다 베이직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 11인승 승합차. 예.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는 못 보게 됐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타다 이것이 과연 스타트업이냐, 혁신이냐, 아니면 기존 어려운 청주기냐 이런 논쟁을 많이 해왔습니다만 결국은 국회에서 운수사업법이 이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운수사업 얘기는 타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그러나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운수를 대행해 주려면 출발지, 목적지 이런 것이 공항에서 출발해야든지 몇 가지 이제 조건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 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가 있기 때문에 지금 타다가 당장은 그만둬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타다 측에서는 국제 투자자들이 우리한테 투자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비전도 없는 거 1년 6개월에 멈춰서야 될 것 같으면 지금 그만두겠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늘 프로젝트 끝내고 내일부터는 타다 베이직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기서 근무하던 근로자들, 드라이버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신들은 최소한 1년 6개월은 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네.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니까 소송을 하고 지금 대란이 또 하나의 타다를 둘러싼 제2차 지금 이 택시 드라이버 간의 지금 네.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좀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